그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벤더가 되고 그 안에도 테슬라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향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뭐 펀더멘털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너무나 싸고 최소 2배 이상 가야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심텍인데 왜 심텍을 갖고 왔냐면은 비해서 제일 싼 종목인 이 안에서 밸류가 제일 쌉니다. 그냥 이게 싼 종목만 가져왔고 심텍은 이제 PCB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주로 이제 그 일본 자회사 있고 국내 이제 본사가 있는데 이 메모리용 그 PCB랑 그리고 이제 요 그 FC CSP라든가 SIP 이런 쪽에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쪽에 있는데 좀 여기에 최근 매출 비중이 더 높아요. 작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여기 그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쪽이 78% 있고 글로벌 5대 그 메모리칩 메이커를 고객으로 닫고 있고요. 그리고 패키징 전문 글로벌 5대 기업을 모두 다 동사가 그 고객사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기업 소개 간단히 하고 요거는 이제 심텍의 IR제로 나온 건데 심텍이 이제 어느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보면은 웨어러블 시장, 뭐 5G 스마트폰 그리고 SSD 서버 PC 이런 쪽인데 여기 먼저 서버랑 SSD를 앞단에 놨죠. 그리고 낸드랑 모바일 디램 쪽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이 성장을 계속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주로 하고 있는 쪽은.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굉장히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갔는데 그걸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2분기 때 연결로 1147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M샵이라고 해가지고 회로 빼 나머지 부분에다가 그 필름을 입힌 다음에 회로 부분에다 도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금을 한 다음에 필름만 싹 떼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미세 그 공법에 더 적합하고 이 부분이 세계 고부 가치인데 여기가 제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품 믹스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쪽도 지금 그 MCR 기판이 계속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심텍 본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26%를 달성했고 MCR 부분이 지금 제품 믹스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SIP 모듈 기판이 주로 통신이라든가 웨어러블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어폰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확대가 됐고 DDR5 쪽도 지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견조하다는 거죠. SSD 쪽도 좋고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회사 심텍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이제 GDDR6용 기판 매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고요. M샵 부분이 또 좋은데 이 GDDR6 여기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24기가 GDDR6 그 샘플 그 개발한 거 말씀드렸고 반도체가 테슬라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테슬라가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그 자율주행 전용 차량용 그 반도체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사실상 패키징을 거의 다 심텍 거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향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벤더가 되고 그 안에도 심텍이 테슬라의 밸류체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향후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로도 심텍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일본 자회사 실적도 상당히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주목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영업 실적, 연간 실적 전망치를 대폭 상향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올해 기존의 연초에는 올해 영업이익을 3,030억을 전망했어요, 연간으로.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연간으로 4,456억을 상향했습니다. 으로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상반기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고 하반기에 추가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연초 대비해서 무려 영업이익이 그 전망치가 47%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3,000억을 올해 예상했는데 올해 4,400억을 이상 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실적인데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1분기 때도 동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때 주가가 급락을 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올해 연초에 그 영업이익 3,030억을 2월 24일에 제시를 했는데 이게 5월 3일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연초 가이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네. 그럼 이 얘기는 그럼 하반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는 거죠. 100억 이상 상회를 했는데 영업이익을 연초 그 가이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때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때 발표하고 다음날 갭 두고 나서 오히려 급락을 하는데 계속 주가 빠지는데 계속 피크아웃 얘기가 이때부터 5월달부터 나오고 시작했고 이때 공매도가 엄청나게 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인데 그래서 연간 가이드에서 4,456억의 의미가 뭐냐면
동사가 그 시장의 컨센서스가 올해 3,666억, 그리고 내년도에 3,953억, 2024년도에 4,180억인데 올해 4,456억으로 가이던스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향후에 그 2년 후의 실적 이상의 가이던스가 올해 나오는 걸로 지금 잡아버린 상태인데도 때문에 지금 워낙 지금 주가가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실적 발표 전에 연간 가이던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지배주주 순이익도 2,600억, 2,880억, 3,000억 정도 약간 이렇게 내년에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는 감이 있죠. 네.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쫙 올라갑니다. 대폭 올라가죠. 네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년에 5천억 보는 증권 이상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실제로 보면 당연히 주가는 싸졌겠죠. 주가가 네네. 빠진 상태니까. 그래서 그게 아야 할 때 회사에서 Q&A 한 내용 중에 그 대신증권에서 있는 거를 한 2개만 뽑아왔는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전방 수요 둔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는데 그동안 PC라든가 서버, 스마트폰 이런 쪽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폰 매출 비중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대신 단가가 높고 물량 기준이 상당히 높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쪽 그리고 그 RFIC 그리고 데이터 버퍼칩, SSD 컨트롤량 이게 서버에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이 매출이 성장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산업의 영향을 좀 덜 받는 포트폴리오 구축했다는 거고. 그러면 메모리 패키지 기판 공급 부족이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거든요. 네네. 이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냐고 한 거는 결론은 지금 그 공급 부족 완화 시간은 없다.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이 완화되기는 앞으로 2, 3년 동안 어렵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가 2020년도까지는 PCB 쪽의 성장이 계속 지속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거 왜 공급 부족이 나타났냐면은 바로 FC BGA 때문입니다. 그 일본 기업들이 FC BGA 쪽에 집중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기존의 기판 업체들이 FC BGA에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서버에 들어가는 FC BGA 지금 증설하고 있는 FC BGA가 기존 기판과 달라요. 이게 캐파가 10배 이상, 10배에서 20배를 더 잡아먹고 생산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서 수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판이 자연적으로 공급 부족에 들어간 거예요. 요게 이제 심택은 FC BGA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M샵이랑 걸 이용해서 그 제품 믹싱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지금 포텐 지금 터진 상황이고 이게 이제 여기 제대로 기획을 잡은 거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FC BGA 쪽 증설을 한 물량들은 대부분 2023년도 이후에나 본격적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 공급 부족이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기판 쪽은. 우리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택이랑 오늘 기업을 말씀드렸던 거는 주가가 지금 공매도가 엄청나게 붙어서 싼 상태인데 이건 센트의 문제지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뭐 피크아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펀디멘탈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너무나 싸고 지금 4,500억의 순이익이 오늘 아까 보면은 3,000억 정도 보거든요. 순이익이. 그러면은 단순히 퍼 10배 주면 3조고요. 그리고 8배 주면 38에서 2조 4천억 봐야 되거든요. 1조 2천억이에요, 현재요. 최소한 2배 정도 올라야겠네요. 네, 최소 2배 이상 가야 되고 한때는 뭐 제로금리 시대에는 12배까지도 받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이 1조 시대 때도 영업이익률이 막 그 2, 3%, 막 3%, 4% 이랬던 기업이 갑자기 20%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실 밸류를 더 줘야 되는데 기판 쪽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하향 추세가 된다고 하면은 이쪽 뭐 8배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어떤 데는 뭐 6.6배 준 적도 있어요. 그 왜 지금 밸류 그렇게 주냐면은 목표가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면 100%로 넘어가거든요. 그쵸. 계율이 높아지니까 목표가를 올릴 수 없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낮춰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신증권이 퍼 12배까지 줬었는데 최근에 6,600배를 주면서 목표가 6만 원을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목표가는 의미 두지 마시고 실적이 우리가 적정 밸류가 어느 정도를 감안했을 땐 적어도 지금 저가에서 2배 가야 된다. 최소. 이게 이제 심택을 갖고 온 이유가 그 이유죠. 네. 그리고 최근에 560조 미국의 이제 인프라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데 뭐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쪽이 좋을까요? 뭐 지금 많이 수혜로 언급되는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풍력이랑 태양광 쪽에 각광을 받고 있고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선제적으로 이미 좀 반영이 됐고 발표 이후에 약간 세련성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좀 더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바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굳이 좀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하나솔루션 정도는 좀 지금
사긴 좀 어렵지만은 좀 눌렸을 때 좀 아. 봐도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들이 오늘 좀 더 쳤어요. 뭐 삼강 M&T 같은 게 좀 오늘 더 치는 바람에 따라잡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따라잡긴 다만 어렵고 배터리 쪽도 얘기는 나오는데 이게 과연 배터리가 수혜가 될지는 좀 다소 의문이 있죠. 아. 왜냐면은 이게 IRA라는 법안 자체가 10년간 미국 정부가 이제 기업으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걷어서 이거를 뭐 에너지 안보, 기후 변화에 있는 기업 쪽에다 투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료 쪽도 의료보험 쪽도 확대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어떤 생각이 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걸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재정 정책인데 그 중에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준과 같이 맞물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이게 미국 기업이 주로 사실 지원하는 얘기가 되고 중국을 맞아요.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어서 이게 IRA 법안이 사실상 그 전기차 배터리 버전의 치포 동맹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특히 배터리 쪽 자동차는 지금 피해가 되고 있고 배터리 쪽이 과연 수혜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또 그 원재료를 중국에서 대부분 조달하는데 이게서 과연 벗어날 수 있냐 현실성이 있냐고 봤을 때는 만만치 않다라고 좀 봐서 그리고 또 이미 투자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 투자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투자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리스크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급과잉, 중국 투자 공급과잉의 리스크도 분명히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혜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이 법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느 게 더 좋냐고 봤을 땐 없을 때 더 좋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과연 수혜에는 좀 의문이 든다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아까 하나솔루션 말씀드렸는데 하나솔루션 명확하게 수혜가 돼요. 이게 뭐냐면 미국 현지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 그 ITC라고 해서 투자 세액 공제가 사실 올해 그 내년 말 일몰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이 하나 Q3를 통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이제 내년 말까지로 연장 확대가 됐기 때문에 확실히 정부 수혜를 받아요. 주가도 그렇게 세게 가는 이유도 그런 건데 좀 적어도 좀 조정 지금 상승폭이 한 3분의 1 정도 조정 왔을 때는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여유 자금이 5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이 좋을지 약간 단기와 장기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이미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장용 부품 업체들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DDR5 관련해서 실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른 IT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실적이 나오는데 전장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 아. 그리고 요게 그 상당 전장 쪽에 진입 장벽을 상당히 이미 구축을 하고 고객사 확보를 했고 또 이제 전장 쪽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콜 테스트가 반드시 이루어진 회사를 봐야 돼요. 앞으로 콜 테스트 기대가 아니라 네네. 이미 검증을 받아서 그냥 산업이 성장하면 곧바로 투입돼서 매출을 찍힐 수 있는 쪽 그리고 캐파 증설이 되어 있는지도 보는 기업들이 상당히 좋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 아까 말 힘텍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캐파 증설이 되고 실적이 찍히니까 또 워낙 싸고 그리고 MSCC 쪽 아까 쭉 표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쪽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장용 부품 업체들을 잘 보자. 그리고 자율주행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DDR5가 이제 올해 9월달에 사파이어 레피즈가 인텔에서 출시한다고 그 인텔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나올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텔 말고도 AMD도 지금 그 제노아라고 이제 서버용 CPU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말에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는 연말에는 누가 나오든 간에 그 DDR 서버용 DDR5 CPU가 나오는 거예요. 인텔이 먼저냐 그 AMD가 먼저냐에 따라서 나올 거고 양산은 다 12월 달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DDR5 모멘텀을 갖고 향후 이 교체 수요가 발생할 거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들이 그걸 기다리니까 지금 주문을 안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DDR4 가격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는 DDR3랑 4 지금 단종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PC 쪽에 삼성전자가 지금 뭐 말해도 되나? 그 재고떨이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밀어내기 DDR5 쪽, 네네. PC용 쪽 네네. 한 10% 정도 대폭 할인해가지고 어. 밀어내기 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거는 DDR4 메모리 반도체를 밀어내기 아니 한다. 5, 5요? PC용. PC용. PC용 쪽을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인 관계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얘기가 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생각보다 빨리 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올리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하이닉스는 재고가 없어서
밀어내기 할 수 없다고 그러네요. 오늘 하이닉스 쪽이 좀 더 강한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았나? 그 수급이 그쪽 좀 강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DDR5는 향후에 3, 4년간의 모멘텀이라고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장보험 쪽은 장기 투자 보고요. 그리고 그 아직은 우리가 매크로 이슈단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우리 이 인플레이션 시장과 코로나의 모든 걸 만들었던 게 바로 코로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방역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코로나가 정식은 어렵다 치더라도 같이 엔데미로 가서 뭐 대부분의 방역이 다 풀리는 시점. 코로나 겁나신가요? 그죠? 아니 전 한번 걸려가지고 사실. 네, 저도 걸렸는데도 별로 무섭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사실 이게 걸리면은 이동이 제약되니까 그게 불편하긴 네. 한데 그거 말고는 사실 그렇죠. 요즘은 겁을 내지 않아요. 뭐 17만, 18만 나와도 그쵸. 전혀 생각 안 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세가 다 방역이 풀리게 되면은 공급망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죠. 왕래가 어려우니까 자꾸 공급망 변동 현상이 일어나서 인플레가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러면은 그 중국을 비롯해서 방역 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망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자연적으로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거고 전쟁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은 에너지 가격들이 다시 하락대로 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향후에 시장을 반등시키는 모멘텀은 그 두 가지가 아닐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안 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재료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은 당연히 그쪽 올라가죠. 또 올라가겠죠. 우리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경기 침대가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하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당장 이게 100%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함몰되는 것보다도 그럴 바에는 우리가 지금 매크로이시가 너무 지배하고 있지만은 너무나 싼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버텀업 쪽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해 놓고 우리가 자본이 투자해 놓고 기다리면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그 우리나라 시장 뭐 10년선 이하에서 잡았을 때는 그렇게 설레날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말자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나 DDR5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반기에 또 그런 호재가 있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 수혜는 사실 아비코전자예요. DDR5 쪽. 왜냐면 네네. 메타파워 인덕터 수익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칩 저항기보다 단가가 5배 이상 높고 실제로 DDR5 나온다 할 때 제일 먼저 급등한 게 아비코전자였어요. 그 다음에 움직인 게 TLB가 움직였죠. 근데 네네. 그 동무도 공매도도 안 돼. 최근에 반등폭이 아비코전자가 상당히 강해요. 다른 종목보다. 절반 이상 훨씬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비코자 센 이유는 그 칩 그 저항기도 사실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는 거기 그 PMIC라고 해가지고 그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 전력 관리를 DDR5는 직접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3대 수동 소자가 바로 MLCC, 칩 저항기, 메탈 파워 인덕터예요. MLCC는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가 주로 하죠. 그런데 이 칩 저항기랑 메탈 파워 인덕터는 아비코전자밖에 없어요. 국내는 사실상.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최고 수혜줍니다. 그 아비코전자가 DDR5 시대가 왔을 때는. 네네. 그리고 아비코테크라고 자회사가 전장용 PCB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MLB PCB를 하는 쪽인데 이게 4년 반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네네. 4년. 그래서 2분기 때는 실적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여기가 주로 하는 게 주로 이제 ADAS 쪽에 들어가는 전장용 PCB를 해요. 자율주행도 되는 거예요. DDR5와 자율주행을 같이 가는 게 아비코전자도 괜찮고 그래서 아까 그 기업들 리스트 쪽들 보시면 그런 기업들은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연준은 그를 불구하고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어떻게든 잡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미 정부에서는 재정력을 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리 침체가 온다고 너무 무조건 단정 짓지 말자는 거죠. 물론 높죠. 지금 유럽이 날리고 하니까 네네. 높은데 너무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이거를 단정 져서 내 지금 여기서 주식을 다 던지고 뭐 그 전기 침체 많이 급락했을 때 그때 하겠다 이 생각은 진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혼자서 좀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본인 스타일과 맞는 멘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뭐 방송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참 본인 스타일 맞는 분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사업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기존 피처폰에 비해서
완전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런 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장 쪽,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그런 쪽에 템페거 종목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매크로 이슈 때문에 다 싸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 워런 버핏은 애플 주식을 이번 급락장에 샀다고 그러고 마이클 버리는 자기가 갖고 12조 종목을 다 던졌고 맞아요. 물론 이제 애플 공매도를 청산하면서 거기서 수익을 많이 내긴 했지만서도 누구는 저점에 다 팔고 누구는 주식을 더 샀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1년, 2년 짧게 아니라 항상 뭐 3년에서 5년 평균으로 항상 그 시장을 계산을 보면 항상 수익이었다는 걸 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의 장기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혼자 주식하지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알려진 호재도 더 이상 호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뷰와 다른 뷰를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것에 대한 사실 주식시장에 시선이 집중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이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 정장 그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주식들 잘 살펴보시고 추가적으로 다 분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부장님이 나온 방송 같은 거 잘 챙겨보시면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